문제. 57조. 정책결정 이론 모형 해가지고 구분했는데, 이 정책결정 이론 모형에서 첫 번째가 개인 차원의 이론 모형이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 차원, 국가 차원의 이론 모형 이렇게 각각 구분했어요. 정책결정 이론 모형 구분할 때. 그럼 개인 차원의 이론 모형으로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였냐면 합리 모형 기억나시죠? 두 번째 나왔던 게 뭐였어? 만족 모형. 세 번째는 점증 모형.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만족 모형하고 점증 모형은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이 두 가지는 여기는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혼합 주사 모형이 나오는데요. 혼합 주사 모형. 혼합 주사 모형의 특징은 기본 방향은 합리 모형을 전제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점증 모형을 전제로 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특징이 혼합 주사 모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다음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최종 모형이에요. 그리고 저번 주는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합리 모형하고 비교되는 거. 합리 모형하고 비교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 나왔죠? 합리 모형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그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적응적, 습관적, 기계적 의사결정 모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도적, 집단, 불통 기억나세요? 응? 이렇게 하세요. 그 교재에 제일 위에 이렇게 비어있잖아. 자, 지금 57쪽에서 암기할 게 두 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사이버네틱스 특징이라고 빨간 불을 딱 적어놔가지고 이 부분에 딱 오면 도적, 집단, 불통 그러면 이 내용이 뭐하고 연관되는가 본인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걸 암기를 해야죠. 시험 볼 때 이 내용이 탁 나오면 이게 기억에 나야 될 거 아니겠어. 응? 요거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요거 정리를 잘 해야 시험 풀 때 제도 이걸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최종 모형이 나왔는데 최종 모형은 합리적인 요인 플러스 초합리적인 요인입니다. 초합리적 요인 나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최종 모형이에요. 오케이? 초합리적 요인 나오면 그것은 최종 모형입니다. 여기서 합리성하고 그 다음에 초합리성.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거기 특징이 나왔는데 정책 결정의 3단계라고 해서 나와있죠? 정책 결정의 3단계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상위 정책 결정 이게 나옵니다. 상위 정책 결정. 이 상위 정책 결정을 다른 표현으로 초정책 결정 이렇게 표현했어. 그죠? 상위 정책 결정을 초정책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결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 정책 결정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위 정책 결정하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 그다음에 후 정책 결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후 정책 결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행하고 평가 의미하는 거죠. 집행과 평가 의미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피드백 돼서 이 집행평가 내용을 토대로 여기서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해가지고 이쪽으로 피드백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정책결정의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에서 여기다 반영해가지고 또 정책결정에 또 반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응? 자, 보세요. 여기는 정책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정책 결정했지?
집행평가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피드백에서 그걸 반영을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정책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최적 수준의 결정으로 가겠지. 그렇게 가다 보면 여기 최종 모양.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위 정책 결정 단계,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요겁니다. 상가, 문자, 목설정 이렇게. 상가에서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목청을 높이면서 설정이 벌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그 박스 보세요. 자, 상가, 문자, 목 설정. 그러면 여기 상은 상위 정책 결정에 관한 거지? 그럼 가는 뭘까? 아, 관련 가치의 처리. 가치 처리. 오케이? 그 다음에 문은 문제 처리. 그 다음에 자는 가용 자원의 확인. 자원 확인. 그 다음에 목표와 우선순위의 설정에서 목이에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의 전략. 이렇게 연결됩니다. 상가, 문자, 목 설정. 기억해둔다. 응?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정책 결정을 준다는 이 관계에서. 그러고 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결정하고 뒤에 집행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여기다 또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이게 바로 정책 결정의 3단계다. 이게 이제 최종 모형에서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7쪽에 이제 두 가지 특징 알아둬야 돼.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이 상위 정책 결정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들 같이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회사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게 집단에 적용된 것이 공공 선택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집단에 적용된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을 집단에 적용시킨 건 뭐야? 회사 모형. 회사 모형을 뭐라고도 표현한다, 여기서. 회사 모형은 연합 모형, 이렇게도 표현하죠. 회사 모형은 연합 모형.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은 점증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각각. 지금 여기 표현할 때.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공공선택이론 앞에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회사 모형 나왔어요, 그걸 보면. 자, 58쪽에 보면, 그 회사 모형은 사이어트하고 마츠가 정하는데, 사이먼의 만족 모형을 실제 기업체 의사결정에 적용한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 기업체. 그래서 회사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기업체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지? 그럼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위 단위들이에요. 오케이? 바로 이런 하위 단위들의 연합체. 이게 바로 회사 조직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오케이? 하위 단위들의 연합체. 근데 그 하위 단위들은 거기 가로 열고 보세요. 실제 기업체는 각 단위 부서별로 준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들의 연합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서로 각 부서마다 갈등이 나타나겠지?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면 서로 예산을 차지하려고 하잖아. 인사가 단행된다 그러면 자기 부서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갈등이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의사결정이야. 이런 부분들이. 자, 회사 모형입니다. 자, 회사 모형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죠? 자, 요것도. 회사 모형 특징이야. 이거 홍준표입니다. 아셨어요? 네. 준표는 학문을 회피한다. 오케이? 네. 준표는 학문을 회피한다. 준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의 준 해결입니다. 그래서 준이에요.
갈등의 준 해결. 그 다음 표는 표준 운영 절차. 여러분들 이 회사 모형의 목적은 표준 운영 절차를 확립하는 거잖아요. 그 표준 운영 절차가 확립되면 거기에서 이제 대안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선택 결정을 하잖아. 어? 그래서 이 표준 운영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회사 모형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준표. 그 다음에 학은 조직의 학습. 오케이? 조직의 학습. 근데 그러한 조직의 학습은 바로 문제 중심의 탐색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직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다면 문제 중심의 탐색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리고 회피는 이게 단어 하나예요. 아셨어요? 불확실성 회피. 아셨어? 불확실성 회피. 홍준표는 학문을 회피한다. 오케이?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회사는 투자 잘못하면 자칫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제하는데 단기적 피드백, 단기적인 거래가 주로 이루어져요. 그죠? 단기적 거래가. 그 다음에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 둘 거. 장기 계약입니다. 아셨어요? 장기 계약. 여러분들,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계약 기간 내에는 이 계약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 다음에 SOP, 표준 운영 절차 확립, 이런 내용들이 모두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기억해 둘 것은 바로 장기 계약이다. 오케이? 장기 계약. 여기서. 준표는 학문을 회피한다. 이건 한 단어라고. 불확실성 회피.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나왔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화는 되어 있지만 무정부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비유한 겁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그래서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문제성 있는 선호.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뭘 선호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뭘 선호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뭘 선택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불명확한 분석 기술이에요. 분석 기술이 불명확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대안들이 있는데 분석 기술이 불명확하면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분석 기술이 불명확하니까. 두 번째, 불명확한 분석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시적 참여자입니다. 참여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분석 기술, 그 다음에 수시적 참여자. 이러한 특징들을 전제하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여기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이것을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들, 쓰레기통 모형의 결정 요소, 뭐가 나와? 아, 이건 기억하네. 문해기참. 오케이? 정책 결정 요소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의 결정 요소. 기억해둬야 돼요. 자, 문은 뭐야? 아, 문제예요. 해는 해결책. 그 다음에 기는 선택기회. 선택기회. 참은 참여자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막 흘러다닌다는 거야.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막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을 해요. 정책 결정의 네 가지 요소, 문, 해, 기, 참. 오케이? 각각.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 킹던의 흐름과 창모형 보세요. 킹던이 얘기하는 흐름과 창모형에서는 흐름 요소가 세 가지야. 문제와 정치와 정책. 아셨어? 킹던이 얘기하는 흐름과 창모형에서는 문제와 정치와 정책. 여러분들, 행정학에서 연구된 것은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행정학에서. 그걸 흐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치학에서 정치학자들이 이걸 적용해서 만든 게 흐름과 창 모형이에요. 어쨌든 쓰레기통 모형이나 흐름과 창 모형 전부 다 흐름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정책 결정이 필요한 요소들이 막 흘러다닌다는 거야. 그게 어떤 우연한 계기에서 한 곳에 모이면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흘러다니는 요소를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 해, 기참 네 가지고 흐름과 창 모형에서 흐름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와 정치와 정책 요 내용들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문제와 정치와 정책 오케이? 자 쓰레기통 모형의 정책 결정 방식을 보면 날치기 통과랄지 그 다음에 짐 빼기 결정이 이러죠. 이 날치기 통과나 짐 빼기 결정이라는 것은 둘 다 비합리적인 결정이 되겠죠? 둘 다 비합리적 결정입니다. 날치기 통과 그 다음에 짐 빼기 결정 이런 내용들이 자 각각 회사 모형, 쓰레기통 모형 여기서 이제 암기할 내용들 나왔습니다. 각각 자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런 내용들이 포인트니까 지금 회사 모형의 특징 준표는 학문을 회피한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에서 정책 결정 요소는 문해 기참 이렇게 자 국가 차원의 이론 모형을 설명하는 게 뭐야? 앨리슨 모형이죠? 앨리슨 모형 1, 2, 3 이렇게 앨리슨 모형 1, 2, 3 앨리슨 모형이 바로 이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걸 이제 합리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조직 과정 모형 이것을 관료 정치 모형이라고 각각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앨리슨 모형 1은 조직을 뭐로 본다? 유기체로 조직을 볼 때 앨리슨 모형 2에서는 조직을 뭐로 본다?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 요거 말이야 요거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정부 조직을 오케이?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로 그 다음에 앨리슨 모형 3에서는 관료들의 집합체 여기 관료는 정책 결정직에 있는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관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상위 계층에 주로 적용되겠어요? 하위 계층에 주로 적용되겠어요? 에? 관료들의 집합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상위 계층에 적용돼야 되겠지. 이건 나왔네.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라고 해서 이게 뭐야? 이게 하위 계층 아니야. 이건 유기체니까 조직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고, 오케이? 지금 내가 이걸 쓴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유추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걸 통해, 지금 이 개념들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걸 정리한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자, 목표의 공유도는 이건 유기체니까 제일 목표의 공유도가 강하겠죠? 이게 앨리슨 모형 1이, 이건 약해요. 아셨어요? 이건 매우 약해. 응? 목표의 공유도가. 그래서 지금 거기 박스에도 보면 조직을 바라보는 그 세 가지 관점, 그 다음에 목표의 공유도, 정책 결정을 볼까요? 합리 모형인 앨리슨 모형 1은요 최고 지도자가 명령과 지시를 통해 정책을 결정을 해요. 오케이? 최고 지도자가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 자, 내가 생명 유기체야. 그러면 내 두뇌에서 지시 명령에 따라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열심히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응? 그렇듯이 여기는 조직을 유기체라고 봤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지시 명령한 것에 따라 조직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앨리슨 모형 2에서는 조직을 이렇게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회사 모형의 최종 목표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쵸. 이 SOP 확립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그랬지? 이번에도 지금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잖아. 여기에 SOP, 표준 운영 절차에 보면 각 단계들이 있어요. 이게 대안들이야. 아셨어? 그러면 예를 들어 심각 단계를 선택했어요. 여기 취해야 될 조치들이 쭉 나와 있겠지? 바로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앨리슨 모형 2에서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요. 여기서는 바로 SOP에서 대안을 선택해 정책을 결정한다. 오케이? SOP에서 대안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앨리슨 모형 3는 관료들의 집합체니까 이 관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관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서로 간의 타협과 흥정, 지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정책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서로 타협하고 흥정하는 건 누구냐면 이 고위 관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 주기의 관료들. 아셨어요? 자, 내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여기에서는 요거를 정확하게 암기하면 돼요. 앨리슨 모형 1은 조직을 유기체로 본다. 앨리슨 모형 2에서는 하이드 안간의 연합체고 앨리슨 모형 3는 관료들의 집합체다. 그러면 이 특징에서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세요. 박스 위에 보면 앨리슨 모형 1 합리 모형에 보면 정책 결정의 주체를 단일체인 정부로 보고 정부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때 정부 조직은 유기체와 같이 최고 관리층에서 완벽히 통제 조정된다. 두 번째, 조직 모형은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이란 이들 하위 조직들에 의해서 작성된 정책 대안을 최고 지도층이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하위계층에서 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관료정치 모형은 정책을 참여자들 간에, 여기서 참여자들이라는 것은 고위 관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 간의 흥정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게임의 결과가 바로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상층부에 주로 적용되는 모형. 오케이? 아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게 바로 앨리슨 모형 1, 2, 3예요.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걸 보면 물론 이것을 중심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섞어서 문제를 출제해요. 다음 정책결정 이론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의 설명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자, 59쪽에 밑에 보면 정책 딜레마 모형이 나왔습니다. 딜레마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책 딜레마는 상충되는 정책 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도 선택하기가 곤란한 상황. 오케이? 이게 딜레마야. 앞에 남학생. 6월달에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부모님이 축하한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차를 하나 사주시겠다는 거야. 어때? 좋죠. 꼭 합격해야 돼. 자, 아반떼하고 K3 이 가운데 어떤 거 선택할 거야? 계속 고민해. 아셨어? 저 고민에 빠진 게 뭐야,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딜레마예요. 아셨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게 바로 딜레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딜레마가 발생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 4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첫 번째 보세요. 상충되는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합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서로 상충되는 대안들이죠? 이게 구체적이고 명료하잖아요. 그럴 때 기억은 분절성이라고 그랬죠? 분절성이란 뭐냐면 절충이 불가해. 이거 절충할 수가 없잖아. 분절성은 절충이 불가하다. 오케이? 두 번째, 상충성은 함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를 함께 선택할 수 없죠. 세 번째, 균등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아반떼를 선택했을 때 기회 손실하고 K3를 선택했을 때 기회 손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 손실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도 선택하기 참 어렵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선택의 불가피성. 선택이 굉장히 불가피하단 말이야.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다. 여기서. 근데 기억해둘 거. 이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때 딜레마의 발생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때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내용들도 있는데 1번을 꼭 기억해둔다. 그리고 거기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분절성, 상충성, 균등성, 선택의 불가피성 이런 요건들이 바로 딜레마를 야기시키는 요건들이 된다. 오케이? 이런 요건들이. 자, 그러면 딜레마의 대응 방식이 나왔는데요. 보세요. 소극적인 것은 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야. 근데 적적인 대응 방식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해버려요. 그러면 기존의 딜레마에서는 벗어나잖아요.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기존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벗어난다는 거야. 또 하나, 정책 문제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딜레마에서는 또
기존의 딜레마가 아니라 그 정책 문제를 재규정했으니까 새로운 딜레마가 또 직면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적적인 그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적적인 대응 방식은요, 새로운 걸 꾀하는 거야. 그래서 적적인 대응 방식은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꾀하는 것이 바로 적적 대응 방식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서 새로운 딜레마 상황 조성이랄지 정책 문제에 대한 재규정이랄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정책 딜레마에 관한 부분들 정리해둔다. 자, 여기까지 정책 결정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결정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결정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거. 이것을 여기서 정책 집행이라고 표현해요. 정책 집행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970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주로 고전적 집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고전적 집행은 하향적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는 이때부터 이제 현대적 정책 집행이에요. 여기는 하향적이야. 이쪽은 상향적이죠. 각각. 이게 비교하는데 이거 구분하는 것이 뭐 거의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이 고전적 정책 집행에 관한 것은 이거죠. 정책을 결정하면 이 결정한 대로 집행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정책 결정이에요? 집행이에요? 여기서는 결정이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포인트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정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자의 관점이에요. 오케이? 그렇잖아. 여기는 결정자의 관점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자 보세요. 정책을 결정했는데 자 집행하려고 보니까 상황이 변해버렸어요. 여건도 바뀌었어. 그러면 결정한 대로 그대로 집행이 옮기면 원래 의도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정도 결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행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집행 과정에 새로운 결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향적 집행.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집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쵸? 70년대 이후에. 그렇다면 여기는 집행자의 관점이겠죠. 자, 여기는요, 이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죠? 그리고 목표는 명확해요. 근데 이 목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안정적이니까. 그럼 목표가 명확하게 이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 나와 있겠죠? 그럼 이게 목표의 바탕을 두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 집행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밑에서는 여기서 결정된 것에 따라서 기계적인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는 명확한 목표에 바탕을 두고 밑에서는 기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관료에 재량권이 없겠죠.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대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집행관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정하고 집행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면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으면 정책령 이원론, 이론론? 응? 이원론.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상향적 집행에서는 이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조건이 매우 유동적이죠. 그리고 변화가 심해요. 여기서는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하다. 목표는 명확하지 않고 목표는 불분명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는 목표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목표가 변경될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서 여건이 바뀌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집행관료의 재량권이 인정이 됩니다. 집행관료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결정하고 집행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의미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책적 이론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건 지금 설명한 건 기본적인 거야. 그치?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 이거 거시적이에요, 미시적이에요, 이거? 이쪽. 보세요. 여기서 결정 내려오잖아요. 거시적이에요. 그리고 연역적입니다. 거시적이고 연역적이다. 근데 여기는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죠? 집행 부분에. 그러니까 이건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인 거죠.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그리고 여기는 균합적이에요. 여기가 거시적 연역적이면 여기는 미시적이고 균합적이다. 각각. 분들 이거 또 왜 이래? 이쪽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표현하고 전방향적 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형적이면서 전방향적이다. 이쪽은요 적응적 집행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후방향적이다. 각각. 자, 그 박스 위에서 하향적 접근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책 결정자가 집행 과정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향적 접근이다. 오케이? 결정자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면서 통제 모형은 이제 하향적 접근이라고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명확한 정책 목표나 법령, 자세한 계획, 엄격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밑에서는 그 정해진 목표의 바탕을 두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집행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집행만 하는 거예요. 상향적 접근 방법에서는 엘모어가 주장하는 건데 상호작용, 분권화, 집행권자에게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과 집행자의 전문적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집행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집행자의 전문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호작용이나 누구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집행과 이 정책의 집행 과정의 이해관계자들 그들과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오케이? 그리고 이 집행하는 집행 관료들에게 분권화, 권한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량권이 인정이 되고
자,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집행이라는 것은 참여자 간의 갈등과 협상으로 이해한다. 오케이? 집행이란 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협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호작용 모형은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 집행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 결정되어 가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의 결정자가 아니라 일선 관리라고 인식한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일선 기관이나 일선 관리 행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상호작용 모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박스에 쭉 정리했어요. 지금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전적이고 하향적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그 위에다가 거시적, 그 다음에 연역적 접근 이렇게 네? 거시적이고 연역적 접근, 그 다음에 상향적 집행 그 위에는 미시적, 귀납적 접근 빨간 볼펜으로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잘 해두시고, 자, 지금 다 설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우측에 범원이 나와 있죠? 범원이 표현하고 있는 이 정형적 집행하고 적응적 집행은 이렇게 하향적 집행하고 상향적 집행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전에 한번 범원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갖고 문제가 나왔는데 내용이 똑같아, 이거하고. 그렇잖아.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지. 그래서 여하튼 이제 70년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이렇게 하향적 집행, 그 이후에는 상향적 집행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설명했는데, 아니 이걸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통합해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통합 모형이에요. 이 두 가지 하향적 집행, 상향적 집행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통합해서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이 나왔는데, 다양한 집행 관련자들의 연합을 분석 단위로 한 상향적 접근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 경제적 조건과 법적 수단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행태를 제한하는지를 살피는 하향식 접근 방법을 결합한 모형이다. 그래서 이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에서는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요. 상향적 접근을. 거기다가 하향적 접근을 가미시켰어요. 아셨어요?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가미시켜서 통합 모형을 제시했다 그 말이야. 오케이? 이게 사바티의 통합 모형입니다. 상향적 접근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하향식 접근 방법을 결합시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매틀랜드의 상황론적 통합 모형이 나오는데 좀 고민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이게 7급에 출제된 문제고, 경찰 간부랄지 이런 부분에 출제됐어요. 근데 9급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내용도 출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뭐 군무원 시험이랄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근데 9급에서도 앞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제니까. 자. 여기 매틀랜드가 표현하고 있는 상황론적 통합 모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게 부담은 갖지 말고 가볍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먼저 이쪽은 갈등이에요. 갈등의 낮음, 높음. 이쪽은. 그 다음 이쪽은 목표의 모호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목표의 모호성이 낮음, 목표의 모호성이 높음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각각. 여기 봐. 목표의 모호성이 낮다. 그 말은 하향적 집행이야, 상향적 집행이야? 목표의 모호성이 낮다. 그 말은 하향적, 상향적. 이거 하향적 집행이죠. 목표의 모호성이 높으면 이건 상향적 집행 아니겠어. 그치? 그 다음에 갈등이 낮다, 높다 해가지고 여기에 네 가지 유형이 거기 제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네 가지 유형인데
요건 암기를 해야겠지? 관정, 실상. 이렇게. 응? 관정, 실상.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적 집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적 집행. 정은 여기는 정치적 집행에 관한 거잖아. 그치? 관리적 집행하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그 다음 이쪽은 실험적 집행. 여기는 상징적 집행입니다. 아까 이 네 가지 해서 관, 정, 실, 상입니다. 오케이? 관정, 실, 상. 여러분들 관리적 집행에서는 고위 관료가 주도하겠지. 그죠? 정책 집행, 그 다음에 여기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든 이런 경우는 위에서 결정되어 집행되는 거니까 목표의 모호성이 낮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향적 집행이잖아요. 여기는 고위 관료고 여기는 정치인들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야? 하향적 집행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고위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갈등이 별로 없겠죠. 고위 관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근데 정치인들을 보세요. 여야 간에도 갈등이 이제 극명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높아요. 오케이? 그 얘기잖아. 정책 집행. 그 다음에 여기 실험적 집행이나 그 다음에 상징적 집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실험적 집행, 상징적 집행 이런 경우는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 모호성이 높은 거죠.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목표의 모호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실험적 집행에서는 정책 집행을 학습으로 봐요. 근데 상징적 집행에서는 정책 집행을 뭐로? 해석 과정으로. 이것은 기억을 해둬. 어? 실험적 집행에서는 정책 집행을 뭐로? 학습으로. 상징적 집행에서는 정책 집행은 해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해봐.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이 이루어지니까 갈등이 높겠죠. 여기는 그냥 학습이란 말이야. 정책 집행은. 그래서 여기는 갈등이 낮고 여기는 갈등이 높다. 아셨어요? 자, 구분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정, 실상. 관정, 실상. 그런데 여기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 위에서 결정되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향적 집행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실험적, 상징적 집행은 목표가 모호해요.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상향적 집행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 정책 집행이랄지 상징적 집행 이런 경우는 여기는 해석하는 과정이니까 각각 이해관계 집단들에 따라 갈등이 높죠. 여기도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갈등이 높고 여기는 갈등이 낮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면 돼. 관정, 실상. 그런데 실험적 집행은 정책 집행을 뭐로? 학습으로. 그 다음에 상징적 집행은 정책 집행을 해석의 과정으로. 요건 기억을 해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이걸 반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실험에 의한 학습, 그 다음에 상징에 대한 해석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되죠. 실험을 통한 학습, 상징에 대한 해석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어떤 상징물이나 상징체가 있으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둔다. 오케이? 자, 전체 이렇게 정리해두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그 테마 16번에 보면 나카무라 스무르드의 정책 집행 유형 이거 나와있죠?
이거 오늘 갑자기 또 그러는 거야? 어? 전에 안 그랬는데? 자, 여기 정책 목표하고 수단이 나와 있는데 추상적 목표는 그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 이게 추상적 목표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 이게 추상적 목표잖아.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한 10% 정도 하락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응? 그러면 행정적 수단은 여러분들 이런 경우 새로운 조세 체계,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부과해. 이걸 강화시키고.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막 세금 폭탄을 맞게 만들어버려야 돼. 응?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공급을 확대시키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공급을 확대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은 얼마로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10억 아니면 뭐 15억 이렇게 각각 이런 기준들을 정해서 10억은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뭐 3%, 15억 이상은 예를 들어서 5%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로 정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수단이 말하는 거야. 이거 암기한다. 고지협재관. 암기해줘. 고지협재관. 고는 고전적 기술자형이지, 지는 지시적 위임형, 협은 협상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리적 기업가형. 5가지. 자, 여기 보세요. 고전적 기술자형은요, 정책 결정자가 A, B, C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집행자는 뭐만 해? 기술적인 수단만 강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기술적인 수단만. 이게 고전적 기술자형. 오케이? 타이틀이 고전적 기술자형이잖아. 요것만 강구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집행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셨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두 번째,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 결정자가 A와 B, 요거. 집행자는 C와 D, 각각. A, B, C, D,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집행자에게 충분한 재량권 또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집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지시적 위임형은 또는 뭐 어떤 지문에 보면 충분한 재량권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협상형은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정자, 집행자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협상형. 재량적 실험가형은요, 정책 결정자는 A만 합니다. A. 정책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에 대해서만 공감을 해요. 정책 결정자는 반면에 집행자는 B, C, D. 정책 집행자는 B, C, D. 구체적인 목표, 행정적인 수단, 기술적인 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거죠. 각각. 정책 집행자는. 여기는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오케이?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집행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행정적 수단, 기술적 수단 전부 다 집행자가
해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관리적 기억과형은요, A, B, C, D 전 과정을 누가? 집행자가. A, B, C, D 전 과정을 집행자가. 그리고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 그럼 목표를 누가 설정해? 집행자가 목표를 설정하잖아. 그러면 이 집행자는 이 정책 결정자와 협상을 벌여요. 그 협상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벌인다. 목표는 누가 설정해? 목표는 집행자가. 아셨어요? 목표는 집행자가 결정을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벌이는 거. 이게 바로 관리적 기억과형입니다. 어떻든 관리적 기억과형은 이 모든 전 과정을 누가 관할해? 집행자가. 그래서 지금 1번에서 5번으로 올수록 점점 결정자에서 집행자로 권한이 어때요? 점점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나타내 주는데 지금 여기 표 나올 때 지금 순서가 고, 지, 협, 재, 관. 오케이? 이 순서야. 자, 그래서 지시적 위임자형, 그 박스에서 지시적 위임자형 옆에는 상당한 재량권, 그 다음에 재량적 실현과형 옆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한다. 각각. 오케이? 관리적 기억과형을 보세요. 그거 보면 집행자가 정책과정 전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집행자가 A, B, C, D 전 과정을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관리적 기억과형은 그러면서 정책 수단 확보를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벌인다. 오케이? 자, 요 내용들이 이제 포인트니까 요거 이제 중심으로 정리한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립스키의 일성관료가 나왔습니다. 일성관료. 그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곳에서 위치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일성관료야. 주민센터에 위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뭐 사회복지 공무원들, 또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이들이 바로 이제 일성관료인데, 그 업무 특성을 보세요. 업무 특성을 보면 이런 것들이야. 정형화가 곤란하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시민마다 다르니까 요구하는 바가. 그치? 정형화가 곤란하고 복잡하다.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 다시 말해서 대면 업무를 보면 인간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아주 많다. 인간적인 업무, 인간적으로 대응해야 될 업무들. 그 다음에 너무나 업무가 과다하죠. 그리고 복잡해요. 아셨어요? 개개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업무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일성관리들은 재량권이 높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이제 업무 특성들이고, 우측에 보면 이제 작업 환경은 업무량에 비해서 일성관리에 제공되는 자원은 부족하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측에 업무 관행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위적으로 수요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낮춰버려요. 인위적으로 수요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낮춰요. 그러면 이 민원인들의 요구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기대하는 바가 적어지니까. 오케이? 기대한 바가 줄어들게 되니까 요구도 줄어든단 말이야. 인위적으로 수요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낮춰버리면, 이건 예산 부족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너무나 업무가 과다하다고 그랬지. 그리고 개개인마다 요구하는 바가 각기 다르지.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업무를 단순화, 정형화, 관리화를 꾀하게 돼요. 아셨어요? 업무에서 단순화, 정형화, 관리화를 꾀한다. 오케이? 이게 일성관료의 특징들입니다. 여기서. 일성관료의 특징. 일성관료의 특징. 자, 정리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측에 63쪽에 보면 정책 변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책 변동의 4가지 유형이 나오죠? 정책의 혁신, 두 번째는 승계, 유지, 종결, 이렇게 해서 정책 변동의 4가지 유형인데,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혁신이에요. 말 그대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여기서 좀 참고할 것은 뭐냐면 정책의 승계와
정책 유지에 관한 거야. 정책의 승계와 정책 유지. 응? 네. 여러분들 정책의 승계와 정책 유지 이렇게 나왔는데 정책의 목표는 유지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는 변경되지 않는 거죠. 목표는. 응? 근데 승계는 뭐냐면 정책의 기본 성격, 수단 이러한 것들이 변경됩니다. 오케이? 승계는 목표는 그대로 있지만 자 이런 걸 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해. 어? 근데 지금까지 뭐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발표를 했죠. 근데 별로 안 먹히잖아. 그래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뭐냐면 공급을 확대시키자는 거예요. 공급을. 신도시 건설해서. 오케이? 공급을. 그러니까 목표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이제 뭐 이게 세금 부과를 더 확대시킨다랄지 아니면 대출을 규제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 부동산 투기 규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요. 이건 정책의 기본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 방해의 수단도 어때요?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승계야. 여기서 정책의 기본 성격. 여기는 지금 보시면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새로운 정책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거기 보면 그 구체적인 이해가 거기 나와 있어요. 대출 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했다 이렇게. 정책 유지는 뭐냐면 정책 유지는 수단을 변경시키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 그 대출을 규제하고 새로운 조세 체계를 부과한다는데 기존에는 대출을 60%까지 아파트 분양받으면 60%까지 대출해줬거든요. 안 되겠어. 부동산 투기가 자꾸 일어나니까 40%만 대출해 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10억 이상의 아파트는 또 일체 대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내용은 바로 정책 유지에 관한 거야. 아셨어요? 정책 유지는 본래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의 기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의 수단만 완만하게 변경시키는 거야. 아셨어? 그러니까 여기는 목표도 그대로 있고 기본 성격도 그대로 있고 수단만 약간 변경하는 것을 뭐라고 해? 정책 유지. 응? 근데 정책의 승계는 목표는 그대로 두지만 정책의 기본 성격이나 수단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셨어요? 과거에 대출을 규제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신도시 건설을 통해 공급을 확대시킨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정책의 승계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 밑에 박스로 해갖고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 밑에 보면 미스가 났어요. 정보 변동이 아니라 정책 변동 모형 그 말입니다. 정책 변동 모형. 타이틀이 정책 변동 모형이야. 거기에 첫 번째 정책 흐름 모형이 나왔는데 아까 그 여러분들 정책 흐름에 있어서 정책의 창 모형 얘기했지? 문제와 정치와 정책 이 세 가지 흐름이라고 그랬잖아. 자, 이러한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에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이걸 논의하면서 정책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 변동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의 정책 변동,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두 번째,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정의 정책에 대해서 그걸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겠지?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연합 세력이 있어요. 관료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반면에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또 지지연합들이 있겠죠. 서로 이렇게 충돌한단 말이야, 각각.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신념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그런 연합이 있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연합이 있고 각각. 그건 신념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러한 신념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정책의 학습, 정치체제의 변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정책 지지 현안 모형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는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동이에요. 거 보면 정책의 목표, 수단, 정책의 환경 세 가지 변수 가운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오케이?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것, 이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서 정책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패러다임 변동. 네 번째, 단절 균형 모형은 자, IMF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IMF거든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IMF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내가 평생 나를 보장해 주는 직장이 없다. 그런 새로운 그 인식의 변화도 나타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지원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요. 왜냐?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러니까 IMF 이전에 쭉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과거의 정책이나 제도는 단절되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쭉 진행이 되다가 또 엄청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또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등장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글쎄요, 지금 현재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이 상황이 우리 사회에 또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든 정책의 변동 모형 4가지야. 참고해 두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 정책 평가로 들어가겠습니다.